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기는 세법 개론을 해요, 개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을 배우면 제 1차에선 객관식 형태로 세법 개론을 보고 1차에선 회계사 시험이든 아니면 세무사 시험이든 둘 다 100점이고 얘도 100점이고 난이도는 올해 회계사 시험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근 5년 중에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뭐 지엽적인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응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응용.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죠, 응용. 그래서 기본 개념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고, 계산 문제 같은 게 이제 말 문제라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계산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좀 응용을 많이 해서 냈어요. 그래서 암기 형식으로 하던 친구들은 점수가 나오기 힘들어요. 세무사 시험은 1차 시험이 지금까지 계속 쉬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보면 세법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회계사 시험 공부하던 세무사 시험 공부하던 세법을 가장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외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물론 외울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과 어떤 내용에 충실하게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2차 시험은요. 이제 회계사 시험은 세무회계 1에서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도 세무회계 100점 나와요. 둘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계사 시험에는 상속 증여세라는 거 있어요. 거기 한 10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가 한 40점 정도 나오고, 여기는 법인세 50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20점, 소득세 30점, 이렇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잘해야지 얘들까지 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세법 개론은요, 1차와 2차에서 세무회계까지 어느 정도 커버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무회계 잘하는 방법은요, 객관식, 주관식, 객관식을 계산 문제 있잖아요. 주관식처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옛날엔 컸는데 문제가 길이가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다 짧게 거의 객관식을 주관식처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 개론에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 예제가 있어요. 예제. 교재 잠깐만 볼까요? 구경해 볼까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부터 나갈 텐데요. 예제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잘 못 찾겠어. 예제. 뭐 아무거나 찾아보면 과세표준에서 116페이지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116페이지 찾았어요? 그 예제 있죠? 그런 문제들을 많이 푸는 거야, 많이. 걔들이 이제 세무회계 근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여기에 있는 예제를 근본으로 교수님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시중에 나와 있는 세무회계 책을 따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세법 개론을 여러분이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무사 시험은 2차 시험에 세법 학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200점이에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에는 없고 세무사 시험에만 있어요. 얘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물론 얘도 주관식인데 논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입시해 볼 때 논술 있죠? 그런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짧고 그거에 대해서 단술식으로 이렇게 몇 문장 정도 긁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길었는데 요즘엔 조금 짧아요. 얘는 여기하고 완전 달라요. 이게 새로운 세계예요. 얘는 법리라는 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세법 개론에서는 그 법리를 다 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법 개론에선 아주 기초적인 거를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를 잘하려도 지금 세법 개론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법 개론을 잘해야지
앞으로 잘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가 무너지면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오래 해야 되는 거야. 정말. 회계사 시험보다 세무사 시험이 장수생이 많아요. 왜냐면 1차가 좀 쉬워요. 여기는 1차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1차 두 번 떨어지면 그냥 집에 가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집에 가든지 아니면 여기로 넘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로 넘어온 친구들이 조금 더 잘해요. 회계학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서 또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는 친구들이 세무사 시험이 많은 게 2차 시험의 세법이 75%란 말이에요. 400점 중에 300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왜 무너지느냐? 야, 이걸 못해, 이걸. 세법 개론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못한다 이거야. 자, 왜 못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책 가졌죠? 책. 겁나 두껍죠? 보기도 싫죠? 보기도 싫어요. 짜증 그 자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봐. 구경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요약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짧은 거 그거 가져와.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그렇죠? 특히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더 그래. 계속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를 여러분들 영어 공부 옛날에 했죠? 사전이다 생각하는 거야. 사전. 영어 사전 많이 보는 사람이 붙는 거잖아요. 사전이라 생각하시는 거야.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여기서 찾는 거야. 세무회계 공부하실 때 나중에 세무회계도 공부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찾는 거야. 내가 뭘 모르는지, 무슨 내용 모르는지 여기서 다 찾는 거야. 무조건 다 찾는 거야. 손에서 놓으면 안 돼. 제 시키는 대로 하시면 제 개런티합니다. 붙습니다. 무조건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손에 안 잡혀. 이게 손에 안 잡혀. 이게 너무 짜증이 나. 계속 공부하려니까 너무 많아. 그거를 버티시는 게 중요해. 여러분들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알아. 뭐 내가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어. 그럼 잘 모르는 거 찾으면 탁 넘기면 그거 나오죠? 그렇잖아요. 탁 넘기면 그게 나오잖아. 그 정도 하셔야 돼. 그 정도. 그래서 몇 회독 하느냐? 5회독. 제일 중요해.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5회독. 회계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3회독.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집에 가셔야 돼. 못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 얘기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약서 쓴 거 있는데요. 보지도 않아. 수업 시간에 하지도 않아. 왜? 그거 하면 이거 보기 싫어. 그거 하면 집에 가고 싶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요걸 보셔야 돼. 첫 번째. 그럼 내가 왜 이 교재를 선택했느냐? 여러분들 교수님들은 대학교에서 세법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이 보는 책이야. 그래서 좋은 거야. 책의 퀄리티는 논하지 않겠어. 나쁘지도 않아. 가장 많이 보는 거니까 교수님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표준이에요. 표준.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기닝 뭐 이런 거 했었지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 세법. 세법 개론책은 법을 날 것 그대로 최대한 살려놨어. 법조문에 있는 표현을 압축하지도 않고 거의 그대로 해놨고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되고 이제 어떻게 공부할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첫날이니까. 자, 그러면 저랑 이제 수업을 하면 내용을 공부하겠죠, 내용? 예습은 하느냐? 하면 좋지. 근데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아요. 예습은 하지. 근데 가끔 먼저 좀 보고 오라는 날 있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면 책의 내용이 이만큼 있어.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다 읽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 다 읽는 건 아니야. 내가 체크하는 것만 읽으시면 돼요. 내가 체크하는 부분, 특히 이 세부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시행규칙, 저 구석에 있는 거. 내가 수업 안 하는 건 안 읽어도 돼.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요 책의 25%가 날라가. 그죠? 25%는 날려도 되는 거야. 그럼 내용을 공부하고 여러분들 예제를 푼단 말이에요. 예제. 예제를 처음에는 저한테
수업 듣고 아 저렇게 푸는구나.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답을 보면 안 돼. 해설이 있잖아요. 해설. 맨 끝에 정답이 있잖아요. 응? 정답을 딱 내가 다 풀고 나서 이게 맞는지만 보는 거야. 해설 보지 마세요. 처음 공부할 때 딱 한번 보는 거예요. 어차피 두 번째 풀 때 혼자 풀 때는 아무것도 보지 마. 문제 보고 혼자 정답 맞출 때까지 계속 푸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들고서는 좀 이렇게 혼자서 풀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 세무회계를 계속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 내가 관찰한 결과 세무회계를 못 보는 친구들은 딱 하나야. 꼼꼼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전문가가 된다는 건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꼼꼼함이 평소에 너무 딸려. 왜? 해답 보고 맞춰보고 해답 보고 맞춰보고 눈으로는 아 이거 알지? 아 이거야 이거.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맨날 틀리는데. 하나도 안 좋지 뭐 하나도. 맨날 틀리는 거.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맞출 때까지 혼자 계속 하는 거야. 여기 해설을 보지 말고 잘 몰라. 뭐가 틀린지 몰라. 앞에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찾는 거야. 그래서 계속 찾는 거야. 개런티 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야. 그게 끝나면 각 장마다 뒤에 객관식 연습 문제가 있어. 각 장마다 그걸 혼자 푸는 거예요. 거기서도 해설이 많지가 않아. 그건 또 다 맞출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다 맞출 때까지 우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객관식, 저희도 객관식 시작했으니까 이거 공부하면서 나 객관식도 같이 공부해야지. 그러지 마.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어. 처음에 의지일 뿐이야. 그렇게 도움되지도 않아. 일단 이 책을 최소 2회독을 하시고 미니멈 2회독을 하시고 예제도 혼자서 풀어서 다 풀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시고 그 다음 객관식을 보는 거야. 말 문제 안 풀어도 돼. 계산 문제만 푸서. 우선은 계산 문제를 객관식에 있는 걸 주관식처럼 계속 풀어보세요. 그게 다 된 다음엔 말 문제 그때부터 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끝나는 날까지 이 책을 놓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시면 붙어. 장담컨대부터. 장담컨대. 다른 거 없어. 그냥 이 책을 두 권의 이 책을 끝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는 거는 사실 법소부야. 법소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야. 여기 책에 보면 상속 증여세도 있지. 회계사 시험 보는 분들은 그거 보셔야 돼. 그리고 세무사도 2차 때는 상속 증여세가 나와. 그래서 상속 증여세 정도까지만. 나머지는 안 봐도 돼. 지방세 뭐 이런 거 종합부동산세 안 봐도 된다고. 그럼 여기에 있는 개론책에 아까 디테일한 거 25% 날렸죠. 그리고 다른 세목들 있잖아. 그 싹 다 날리면 이 책은 60% 정도예요, 여러분들. 봐야 되는 이 두께 60%. 할만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할만한 거지. 이게 못할 건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하게 다 외우느냐? 그것도 아니야. 중요 키워드하고 그 내용의 이해만 잘 하시면 돼. 세세한 규정 제가 넘기는 거 그냥 넘기셔도 돼.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틀리지 않아. 걔 때문에 틀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이해하셨어요? 1번부터 5번까지 마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답이 되는 질문 확실한 거 가지고 해요. 세세한 규정, 아주 뭐 날짜 이런 거 있죠? 안 해도 돼. 내가 꼭 외우라는 것만 하셔도 돼. 암기 최소화.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지만 잘 아셔도 맞추는데 크게 영향 없어. 세세하게 외운 것 때문에 오히려 틀려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그러니까 암기는 최소화하는 거야, 암기는. 대신에 이게 왜 그런가 철저하게 사고하고 생각하시는 걸 많이 하시면 확실하게 잘할 수 있어. 그 생각을 가지시고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이야 뭐 마음이 자신 있다 이러죠. 근데 이제 나중에 버려 말씨 버려 요약서 가져와 요약 가져와 빨리 그거 해야 돼 그거 지금 나 안 돼 그거라도 해야 돼 그거라도 해서 1차를 붙을 수 있어. 근데 2차에서 계속 집으로 가는 거야. 계속 집으로 가 계속. 계속 안 돼 계속. 나도 이해가 안 돼. 보면은 2차에서 연습 문제 다 풀어 막 겁나 어려운 거 세무에게 다 풀어. 근데 정말 쉬운 거 좀 못 풀어. 왠 줄 알아요? 2차 연습 문제를 외운 거야. 답을 외운 거야. 답을.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답을 외우면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제.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다 그걸 못해 끝까지. 예제 처음 한 번만 나한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 필기 방법, 풀이 방법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혼자 언제까지? 맞출 때까지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1시간을 풀어도 이게 안 풀리는데요? 그건 오바지. 2, 30분 이상 들여서 안 되면 그때 좀 찾아봐. 근데 찾는데도 우선 어디를 보고 찾는 게 좋아요? 앞에 본문의 내용, 그 답의 해설을 보고 찾지 말고 본문의 내용을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것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공부 잘하는 비법이야.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닌데 공부는 하면 할수록 늘어, 여러분. 제가 많이 이제 가르쳐 보다 보니까 처음엔 그런 생각, 얘가 뭐 공부하겠나? 얘 되겠나? 돼. 왜? 사람의 머리라는 게 배경 지식이라는 게 지려 천박한 수준이었다가도 이게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은 쭉쭉쭉쭉쭉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나 똑똑한가 봐. 이 수준이 와.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다 보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자,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고 스스로 맞춰보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학원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야지 사실은 좋은 건데 뭐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뭐 난 내 거 하면 되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부가가치세부터 할까요? 우리 세법 비기닝에서 봤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를 하고 그다음 소득세를 할 거예요. 소득세. 그다음 법인세를 할 거예요. 법인세를 좀 늦게 하는 이유가 회계를 조금 잘해야지 법인세를 잘할 수 있어요. 회계에서 여러분들 분계 많이 하죠. 분계 회계 처리. 그걸 평소에 많이 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제 법인세에서 조금 할 수 있어. 근데 회계를 못해도 세법을 잘할 수는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세법 진짜 잘하는데 회계 잘 몰라. 그런 분들 많아. 그래서 세법은 잘해. 왜? 회계랑 세법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7장이라고 돼 있고 부가가치세 앞에 챕터 있잖아요. 챕터 1차 시험에 한 8문제 나와요. 회계사도 세무사도 한 그 정도 나와요. 회계사 한 7문제, 세무사 8문제 정도 나와요.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와. 그리고 회계사 한 4문제 요 정도 나와요. 회계사 시험은 법인세가 많이 나와. 한 15문제 나와. 15문제, 16문제 정도 나와. 그 중에 계산이 8개야. 근데 세무사 시험은 10문제 나오는데 계산이 3개, 4개 이래. 세무사 시험이 말 문제가 더 많아. 계산 문제가 40문제 중에 13개에서 16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2차를 계속 공부하는 거야. 왜? 계산 문제 한 문제도 못 맞춰도 합격할 수 있어. 유효수 짧은 거 보고서는 40점만 넘으면 되잖아. 그리고 2차 보고 계속 집에 가는 거야. 계속 집에 가 계속 진짜. 그냥 도돌이야 도고 왔다 다시 했다 다시 했다 다시 했다. 요약서 계속 보고. 영원히 안 늘어 영원히. 영원히 안 돼. 이해하셨어요? 요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조금 더딘 듯 싶어도 제일 빠른 거야.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럼 1절엔 기초 이론이 있고 우리 옛날에 한번 봤었잖아요. 총칙 있죠. 총칙. 그리고 과세거래에 나와있죠. 영세율 면세. 과세표준. 그냥 한번 보는 거야. 그리고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납부세액 계산. 부가치세 납세 절차. 간이가세. 총 9절 있죠. 거의 평균 한 절에 하나씩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1차 시험은. 2차 시험은 과세표준 여기서부터 나와. 영세율 여기서부터. 근데 이 과세표준 이런 거 하려면 앞에를 모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초를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할게요. 여러분들 입문도 하고 비기닝도 했지만 어차피 다 까먹었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많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저 세법계는 바로 들어도 되나요? 비기닝부터 들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세무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법 비기닝 듣는 게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이게 개념이 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니까. 회계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들으면 좋겠지만 안 들어도 상관없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부가치세법 들어가요. 이런 건데 부가치세라는 게 소비세야, 소비세. 우리가 세금을 걷는 방식,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담세력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요. 이 사람이 낼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담세력이라는 게 있다고요. 세금을 부담할 능력 이런 거야. 세금을 부담할 능력. 그러면 돈이 많으면 세금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지표가 소득이지, 소득. 소득이 많으면 세금 내야지. 그렇죠?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을 시킬 수 있어. 재산. 재산이 많으면 또 세금 부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소비가 있는 거야, 소비. 뭐 쓰지 않냐? 돈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돈 있으니까. 그럼 돈 있으니까 쓰는 거 좋아. 그럼 어떻게 얻으면 되냐? 자,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부가가치세가 없는 세계라고 가정을 해봐요. 10,000원짜리 사. 그럼 국가가 얘기하면 되는 거야. 오, 10,000원짜리 사셨네? 돈 줘. 세금 내놔. 10%야, 우리나라. 1,000원 내놔. 이거야. 그냥 심플한 거야. 그러면 소비자가 있죠? 편의점 주인이 있다고. 1,000원을 국가는 거두면 돼. 원래 이 사람 보고 내라고 하면 되지. 얘가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담세력은 소비자에게 있잖아. 소비. 부담할 능력은 소비에 있잖아. 그 소비자가 10,000원짜리 사는데 1,000원 딱 국가 옆에 세무 공무원이 와서 1,000원 내놔. 내놓으면 주지. 정말 편한 세금이죠. 근데 그게 안 되지. 살 때마다 부가세를 어디다 갖다 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한 100년 후, 200년 후쯤이면 본인이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IT 이런 게 너무 발달되어 있으면 다 현금도 안 하고 무현금으로 이렇게 딱 찍어. 그럼 내가 물건을 사자마자 등록이 되면서 내 돈에서 10%가 그냥 국가로 바로 빠지면 가장 아름다운 세금이야, 이거에. 가장 좋은 방식이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세계는 그렇지 않죠. 얘가 내기엔 너무 불편해. 내기에 너무 복잡해. 사람들이 말 들을 것 같지도 않아. 몰래 사고 그러면. 그죠? 현금만 내고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한 게, 야, 네가 거더라. 네가 물건을 팔면서 1,000원을 걷어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 편의점 사장 보고 세금 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럼 재밌는 게 이런 게 소비세라고요. 소비세. 그러니까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뭐 하지만 부담하지만 그 실제 세금의 납부는 편의점 사장이 한다고. 납부는. 그죠? 그럼 부담하는 사람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래할 때 세금을 징수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징수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의점 사장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정말 중요한 용어죠. 사업자라고 부르는 거죠. 사업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인데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긴 하되 누가? 사업자가 소비할 때마다 거래할 때마다 거래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걸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세라고도 부릅니다. 부담하는 자가 직접 납부하는 걸 직접세라고 하고요. 부담하는 자가 납부하지 않는 거, 그걸 간접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소비할 때마다 부과하는 건데 어떻게 부과하는데? 소비자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거래 징수를 누구에게 시켜서? 사업자에게 시켜서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편의점 사장만 부가세 알아서 내면 되지, 사실은. 그렇잖아. 소비는 편의점에서 이루어지니까. 소비는 마지막 엔드 유저인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거두어 드리는 거니까 그때 내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러다 보면 세수에 누실이 생기는 거야. 왜? 편의점 사장만 한 번 눈 감으면 되는 거잖아.
한 번만 속이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게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쉬운 거야. 하지만 계속하기는 어려운 거지. 이게 아다리가 앞뒤가 안 맞거든. 그 논리를 여기에 가져온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할 때만 내는 게 아니라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매 거래 단계마다 일단 다 걷어라. 무조건 다 걸어라.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소비세인데 다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단계. 응? 다단계. 그 모든 거래 단계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다단계가 아니야. 뭐 다이아, 루비, 사파이어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거래 단계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래 단계마다 다 걷는 거야. 그럼 사업자가 A 있고 사업자 B, 사업자 C가 있고 엔드 유저,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소비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뭐 공장에서 나와서 도매상 와서 소매상 가는 거지. 그러면 거래 단계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래 단계는. 그러면 사업자 A는 1,000원에 B에게 팔았고, 사업자 B는 1,500원에 C에게 팔았고, 사업자 C는 1,800원에 소비자에게 판 겁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거래 단계마다 무조건 상대방에게 거둬오라는 거야. 그러면 A는 B에게 1,000원짜리 팔았으니까 10%인 100을 걷어오면 되겠죠? B는 1,500원짜리 팔았으니까 150원 걷어오고요. C는 1,800원짜리 팔았으니까 180원 걷어오면 됩니다. 그럼 국가는 얼마가 생기는 거야, 이러면? 국가는 250원에 180원. 그죠? 250원에 180원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430원 생긴 거야? 맞아요? 뭐야, 이거? 소비는 1,800원짜리 했는데 국가는 부가세 430원 생겼어. 이건 뭐 대박을 떠나 이건 너무한 거지. 소비세라며 소비세. 소비세면 소비 여기에만 담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지만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란 말이야. 얼마만 들어오면 돼? 430이 아니라 180만 들어오면 돼. 근데 우리가 속이는 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각 단계별로 일단 꽂아 놓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길 찾아가는 거지. 국가에 430원이 아니라 180원이 들어오게끔 세제 구조를 짜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짜느냐? 우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면 매입세액이라고 불러. 왜 매입세액이냐? 이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아니야. 부가가치세는. 하지만 거래 단계마다 다 부과해야지 상호 감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 서로 감시하는 거지, 서로. 왜? 내가 불이익을 보면 감시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에이, 내가 불이익 안 보면 옆에 뭔 일이 있든 우리가 그냥 넘어가잖아. 저기서 지주받고 하면 싸우든 뭐 하든 뭐 상관이야. 그렇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불이익 얻으면 따져야지. 그 원리야. 그래서 사업자 A가 B에게 팔 때 부가세는 걷지만 사업자 B는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니까 내 단계에선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자 A는 누구로부터 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그게 납부세액이 되고, 우리 사업자 A는 100을 내고 사업자 B는 150을 C로부터 거두어 드렸지만 자신이 부담했던 100의 매입세액은 공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 5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사업자 C는 고객으로부터 소비자로부터 180을 거두어 드렸죠. 매출세액으로 거두어 드렸지만 다시 자신이 부담했던 150의 매입세액을 다시 뺍니다. 그러면 30. 결과적으로 이제 국가에 들어오는 돈은 180만 되는 거죠. 430이 아니라. 만약에 430을 걷는다면 이건 중복과세, 이중과세가 되는 거지. 소비에 대해서만 부담해야 되는데 소비가 아닌 거래 모두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이 되니까. 이해하시죠?
완벽한 거래세가 되는 거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 소비세인데. 주식 해봤어? 주식? 안 해봤어? 주식에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어. 그냥 매매하면 이득을 보든 손실 보든 무조건 거래할 때만 내는 거야. 거래할 때마다. 그래 이런 거야. 내가 주식이 있다가 얘한테 팔았어. 그럼 나 증권거래세 내는 거야. 얘가 있다가 얘한테 팔았어. 얘도 증권거래세 또 내야 되는 거야. 얘가 나한테 다시 팔았어. 얘 또 증권거래세 내야 돼. 내가 다시 얘한테 팔았어. 나 또 내야 돼. 계속 돌고 돌아도 계속 내는 거야. 하우스 주인만 논하는 거지 아주 그냥. 그렇죠? 증권거래소 국가만 논하는 거지. 거래될 때마다야. 작년에 뉴스 보면 증권거래소 역대 최고였다며. 우리 개미들이. 그냥 주식을 그렇게 산 거 아니야 개미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고 파니까 어떻게 돼? 증권거래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느는 거야. 이해하셨죠? 부가세는 비슷해. 소비가 안 이뤘잖아. 가게들 망하고 코로나 나서 밤에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가 안 들어오는 거지. 세수가 엄청 줄었죠. 밤에 애들이 소비 못하니까 낮에 뭐해? 게임하죠. 게임 부가세는 좀 올랐겠네. 그렇지만 진짜 게임은 주식이죠. 어쨌든 거기가 대박이지 지금. 증권거래세 폭발적으로 는 거야 지금 사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가세 구조 다시 한번 봐봐. 매 거래 단계마다 부과하고 있다. 사업자는 그래서 매출세액을 내는 건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를 해. 하지만 매출세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사업자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빼주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거다. 그럼 국가는 이 제도를 잘 운영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거래 단계마다 한 거야? 여기서 속이지 않으려면 앞 단계에서 거래가 다 있으면 속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다단계 소비세를 구축해 놓은 거고 그 과정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선 매입세액을 그냥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사업자 B는 A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반드시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없으면 공제 안 해줘.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발행하면 국가에 그게 나간단 말이야.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국가는 누가 매출했는지 누가 매입했는지 과세 자료를 용이하게 뽑아낼 수 있단 말이야. 아주 좋은 제도죠. 베스트지 베스트. 서로 감시하고 이걸 통해서 소득세도 걷기 좋은 거지. 그렇죠? 요즘 컴퓨터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래가지고 너 의심자다 이렇게 밝혀줘. 국가에서 너가 의심된다? 그거를 여러분들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해요. 컴퓨터가. 해서 오늘 아침에도 내 카톡에 우리 클라이언트가 왔어. 저 이거 뭐예요? 라고 해서 컴퓨터에 떴다는 거야. 자기 컴퓨터에. 국세에서 통보해서. 그래서 당신은 동종 업종 대비 소득세 신고가 지금 떨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재고가 다른 업종 대비 많네요. 당신은 차입금이 많은데요. 이 차입금이 진짜 차입금인지 의심스럽네요. 이렇게 줘. 깜짝 놀라게 줘 그냥. 클라이언트가 저 어떡하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그냥 컴퓨터가 뽑은 거야. 걔는 감정이 없으니까 너무 하지 마시고 공무원이 보냈을 때 그냥 뽑아서 뻥카 치는 거고 그냥 쫄지 마시고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컴퓨터가 다 뽑아 다. 응? 너무 잘 돼 있어. 그 출발이 부가세. 매출 매입이 다 잡히는 거야. 소득 다 잡히는 거지.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부가치세가 모든 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다단계 소비세라고 부르는 얘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세제를 전단계 세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거래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사업자 C만 놓고 보면 1800이라는 공급가액에서 1500이라는 매입가액을 빼서 거기에 부가세 10%를 곱해서 300이 되잖아. 부가세 30을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800에 10% 빼기 매입세액 150을 해서 30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보면 같은 거지. 같은 거.
그렇잖아요? 하지만 세제 운영은 전혀 다른 거죠. 위에는 매입세액이 없는 세상이야. 내가 판 거 그리고 매입한 거 빼서 직접 부가가치를 계산해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얘는 얘 따로인 방식인 거죠. 즉 나의 공급가액에 물건 판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여기서 내가 세금 계산서 발급받아서 부담한 그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 방식이죠. 위에를 전 단계 거래가액 공제법, 위에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방식이에요? 아래 방식이죠. 이걸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 세상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 우리 부가세는 한 단계만 부과하는 게 아니야. 다단계야. 한 단계만 부과하는 세금은 부가세로 인정을 못 받아. 미국 가봤나요? 미국에 가면 셀즈 텍스라고 있어. 부가세 아니야. 한 단계만 부과해. 옛날 중국, 2017년 전에 중국도 그랬어. 중치세라고 해서 한 단계만 부과했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다단계 소비세야. OECD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 OECD에서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설명한 책자가 있고, 전 세계 부가가치세가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첫 문단이 뭐냐면, 원래 부가가치세, 이 소비세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만 부과하는 방식, 그리고 저렇게 다단계 부과 방식.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부터 다단계다.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하는 건 우리는 논외다. 무슨 얘기예요? 수준 낮은 애들이라는 거죠?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렇게. 응? 우리는 다단계고요. 다단계 소비세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거래 단계마다 상호 감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기 위해선 다단계 모두 다 부과하면 어떻게 돼? 중복과세, 누적과세의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다시 공제해 줍니다. 그 방식을 전 단계 세공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세제는 이렇게 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가산법도 있고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 이거야, 이거. 이런 방식도 있고 전 단계 세공제법도 있는데 우린 전 단계 세공제법이야. 근데 부가가치세를 왜 부가가치세라고 부른지 잠깐만 얘기를 하면, 영어로 VAT예요. 근데 여타 선진국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GST라고 부르기도 해요. GST는 Goods Service Tax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에요. 근데 같은 얘기인데 왜 VAT라고 하냐면, 아까 기억나요? 이게 100을 냈지, 100. 부가가치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부가가치야. 매출에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온 거 빼면 나머지는 우리끼리 창출한 거죠. 그걸 부가가치 창출 요소인 각자 참여자들이 나눠 갖는 거야. 그래서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저 돈에서 이자 가져갈 거고. 그렇죠? 거기 설비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이윤을 가져갈 것이고. 거기에 땅을 댄 사람이 있을 거야. 지대를 가져갈 것이고. 노동자가 있을 거 아니야. 임금을 가져갈 것이고. 그게 결국 부가가치란 말이야. 그 부가가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지. 스스로 요소 참여자들이 다 합산해서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출에서 매입을 뺄 수도 있잖아. 요소 참여자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다 합산하는 게 가산법이야. 이론적으로는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하지. 이걸 어떻게 계산해, 이걸. 그렇죠? 그런데 거래가액 공제법 매출 매입이니까 좀 쉽지. 하지만 이건 스스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건 힘들어. 국가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감식이 있는 기능이 있는 전단계 세공제법 이거만 한 게 없는 거라.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부가가치가 매출에서 매입 뺀 게 부가가치야. 여기에 10% 진짜 곱해도 아까하고 같은 결론이 되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우리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 세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부가세 과세 방법이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이미 배웠어요. 소비세야, 소비세. 근데 소비세 앞에 뭐라고 붙였어? 일반 소비세라고 붙였어. 누군가 질문해. 선생님, 어떤 거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다. 네가 소비하는 건 다 붙는 거야, 다. 원칙적으로. 그걸 일반 소비세라고 그래. 특정 항목을 열거해서 부가세를 붙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쓰는 재화나 용역은 다 붙습니다. 이게 일반 소비세예요.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봤어요? 개별 소비세라고.
요건 특정 물품만 붙이는 거야. 옛날 이름은 특별소비세였는데 지금 개별소비세라고 붙여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명품 이런 거 있죠? 비싼 소비가 좀 돈 더 많은 거잖아. 더 걷어야지 거기다. 가방, 그렇죠? 시계,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시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는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리고 고가의 의류, 아주 비싼 옷, 모피 이런 거 있잖아. 모피, 그렇죠? 아니면 가방 뭐 이런 거, 차량 이런 거에 붙이는 거야. 그런 걸 개별 소비세.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다 붙이는 거다. 법의 면세라고 열거한 거 제외하고는. 일반 소비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소비자가 경제적으로는 부담하지만 누가 갖다 내는 거야? 사업자가 갖다 내는 거야. 이걸 간접세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단계 소비세 방식인 거예요. 자, 우리 같이 교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4페이지 거기 1페이지부터 볼게요. 3페이지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걱정하지 마세요. 5페이지 거기 부가세 개념과 성격 있죠? 거기만 봅니다. 거기 3페이지 4페이지는 세법학 나중에 공부하시는 분들만 공부하면 돼. 2차 때 공부해. 내가 설명 자세히 하니까 그때 보면 되고, 부가세 개념과 성격 있죠? 자, 거기다 체크하시고 2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다.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거야.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만 면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세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이 전가라는 건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 우린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개념과 법적 개념은 좀 다르다 이거야. 즉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내는 사람은 앞에서 보면 소비자는 180원을 내지만, 소비자는 이 180원을 마지막 단계에서 내지만 부가세는 계속 전가해 왔던 거지. 계속 넘어왔었던 거죠. 그걸 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있구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다단계 과세 방식이다. 그런 얘기는 결국 이 얘기잖아. 이 얘기.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부가가치에다 부과한다. 하지만 그건 개념이죠. 개념. 운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운용은 매출세에서 그냥 매입세 빼는 거야. 각 거래 단계별로. 그렇지만 그게 이론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와 일치한다는 거지. 개념상을 보면. 이해하시겠죠? 다음 페이지 과세 방법. 직접법 몰라도 돼. 오른쪽 간접법 있죠? 전 단계 세액공제법 거기 체크하시고, 우리나라는 간접법 중에서도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 아래 도표 있죠? 체크하시고 집에 가서 복습. 여기랑 숫자도 똑같이 내가 만들어 왔어. 자,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가운데 표가 있죠? 표 박스가 있잖아. 가운데 7페이지에 보면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이게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는 거하고 달라. 왼쪽 잠깐만 봐봐. 왼쪽에 두 번째 박스에 보면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빼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있는 거잖아. 우리 세제는 그렇게 운영 안 한다고. 수학적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박스의 내용과 오른쪽 박스는 같지만 그건 수학적인 개념이고 운용은 전혀 다른 거죠. 매출세액 따로, 매입세액 따로. 이해하셨죠? 이게 부가세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파란색 보면 거래징수라는 말이죠. 거래징수.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박스 밑에. 본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액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합니다. 따로따로니까. 매출세액을 따로 거래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경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급하고요. 이를 거래 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 되고, 이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제의 가장 핵심 되는 기능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수단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야 누적 효과를 제거하고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넘겨봅니다. 회계 처리는 나중에 한번 보셔도 되고요. 논리적 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에 8페이지에. 자, 반가로 1번에 과세 대상이 있어요. 과세 대상 체크하시고, 이론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야, 이론상.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경제학적 개념이야. 어? 그래서 우리나라 아직도 경제학적 개념에서 BAT라고 얘기하지만 선진국은 그게 헷갈리니까 GST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재화와 소비, 영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해하셨죠? 그냥 소비세야, 소비세. 그게 훨씬 더 쉽다고. 그래서 보시면 이론상은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되겠지만, 그런데 전 단계 세액공제법은 이러한 부가가치를 직접 포착하여 과세하는 게 아니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선 재화 용역의 공급을 그냥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야. 그거만큼 거래 징수해라, 매출세액으로 해라. 대신 네가 사업자로서 부담하였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줄게. 그래서 부가가치세는요, 과세 표준이 부가가치가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공급가액이야. 내가 파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이 생기면 돼. 그 상대방이 그 매출세액을 거래 징수당한 사람이 사업자라면 매입세 공제를 당하는 거고, 받는 거고, 소비자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래서 거기 파란색 과세 표준도 부가가치액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볼게요. 과세 표준을 구성하는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 단계까지 창출되어 누적된 부가가치 총액이다. 자, 보세요. 얘 단계 봐봐. 얘가 지금 과세 표준이 1800이잖아요. 이 과세 표준은 경제학적 개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원 더하기 500원 더하기 300원. 지금까지 누적한 뭐가 되는 거야? 부가가치의 총액이 되는 거지.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800이 되더라. 이거 고표현입니다. 고표현. 이걸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한번 표현한 적이 있어. 과세 표준을 공급하는 공급가액은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의 총액이다. 좀 말장난인데 그렇진 않은 거죠. 누적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지. 각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과세 표준은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우리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적 효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 자, 밑줄 긋습니다. 누적 효과의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누적 효과가 생긴다고. 각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과세하고 있으니까 그걸 공제해주지 않으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엄청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결국 다 물건값에 반영할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다. 자, 매입세 공제고, 매입세액은 전 단계에서 이미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액인데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중복과세가 회피되는 것이다. 이해하실 거라 믿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그래서 파란색 보시면 세금계산서의 적정한 수수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성패를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로 대두된다. 뭐 이렇게 뭐 문학적으로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졸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국경세 조정은 나중에 배워요. 영세율도 나중에 배워요. 그쪽에서 배우시면 되고 쭉쭉쭉쭉쭉 넘어가시면 이제 15페이지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여기서부터 이제 부가세법 조문을 보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